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과 세상이 보이는 시간 아침경제 골든타임 박현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수진입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들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골든타임입니다. 강원도에 이어 경기도와 인천에서도 이르면 다음 달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반값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지자체들이 잇따라 부동산 중개 수수료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부의 반값 복비 방침이 서울에도 확산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마트에서 젊은 여성 고객이 중년 여성 직원에게 욕설과 인신공격성 폭언을 퍼부어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성 고객은 10만 원어치 물건을 6만 원만 내고 사려고 하면서 직원에게 막무가내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작한 촌지 근절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는 교사와 학부모가 촌지를 주고받는 모습이 연출되어 있는데 이를 본 교사들은 교사를 비열하게 묘사해 자괴감이 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중단 문제를 둘러싸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설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문 대표의 방문을 쇼라고 했고 야당에선 홍 지사가 주민 소환 대상감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연합회가 주최하는 프랜차이즈 산업 박람회가 내일까지 서울 지하철 3호선 하계울역에 있는 세택에서 열립니다. 박람회에는 국내외 프랜차이즈 업체 150여 곳이 참가해 창업 정보를 제공하고 박람회장에서 창업 상담을 받거나 계약을 하는 사람들에게 가맹비 면제와 창업 비용 무이자 대출 같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골든타임 박상훈 공감과 미디어 소장, 강미은 숙명여대 교수, 정철진 경제 칼럼니스트, 그리고 김태현 변호사 네 분과 함께합니다. 반값 복비 바람. 본격적인 이사철을 앞두고 경기도 반값 복비 조례안이 넉 달 만에 통과가 됐습니다. 이번이 강원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예. 앞으로 이게 전국으로 좀 확산될 움직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말에 국토부 권고안은 나왔죠. 국토부 권고안이 나오고 나오자마자 이제 지자체로 쭉 퍼졌는데 강원도에서 딱 처음 바톤을 받은 이후에는 한동안에 이것을 받아서 처리한 지자체가 네.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만큼 또 부동산 중개소의 이제 이익 집단의 이제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경기도 의회에서 어저께 전격 이거를 통과시켰습니다. 네. 그것도 국토부 권고안 그대로. 그리고 인천에서도 지금 상임위를 통과를 했거든요. 살짝 통과된 거고. 인천에서도. 그렇죠. 이제 경기권이 됐으니까 남은 지역은 서울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서울까지도 돌아오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하고 인천은 굉장히 좀 임팩트가 큰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그렇죠. 뭐 가장 큰 건 서울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어떤 흐름 자체가 네. 좀 묘하다고 보는 것이 뭐냐면 시급 인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반값 복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좀 서민과 서민의 프레임입니다. 이게 서민갑과 서민어의 프레임 아니면 그러니까 복덕방을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되게 넉넉하신 분들이 대부분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복비를 반값 깎자. 일단 이사하는 일반 뭐 서민 중산층은 또 좋지만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또 복덕방 업주들은 또 문제 아닙니까? 네. 시급 문제도 대부분 보면 뭐 치킨이나 동네에서 배달하는 업체나 이런 영세한 자영업자들인데 여기 시급 인상을 한다 했을 때 그분들의 수익률이 또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이 문제는 뭔가 좀 더 사력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뭐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전체적인 구조가 서민 갈라치기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게. 공인 중개업소들도 어떻게 보면 영세 자영업자군에 그렇죠. 네. 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렇게까지 일방적으로 수익이 반토막 날 할수 경우 어떻게 있느냐. 되느냐. 네. 그랬을 때 이게 선순환이 되느냐. 네. 또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너무 정치권이 표만 좀 의식하는 측면도 있고 뭔가 이게 대정요법이라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뭔가 이게 좀 사력 있게 좀 쳐다볼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시급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기업 문제는 사실 본질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역에서 영세하게 사업하는 알바생들, 동해 사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요즘 무슨 앱 때문에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 문제가 반드시 뭐 이게 이 반값이 오른 것인지는 예. 저 스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반값
그 공인 수수료 좀 반대하는 편인데 왜냐하면 정책의 목적이 있잖아요. 네. 이 정책의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뭐 반값 중개료로 깎아주면은 뭐 이제 소비자들 부담이 덜고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물론 반값 그 복비 아깝습니다. 저도 뭐 거래하면 복비 진짜 아까운데 복비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 안 하나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지금 전세값과 매물가 이걸 잡아줘야지 그 전세값에서 복비 몇백만 원 더 한다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큰 영향이 없거든요. 네네. 근데 이거를 줄인다고 해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거나 아니면 전세를 들어간 사람들한테 그 부담을 열어주는 그 정책적 목적 달성보다는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그 역장보다 큰 거 아니겠는가. 그렇다고 예. 이 정책에서 우리가 조금 더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그리고 같아요. 이게 복비라는 게 늘 내는 사람은 내는 게 비싸다고 생각을 하고 또 받는 사람은 얼마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3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서민을 위한다면 1억 이하에도 더 먼저 예.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뭐 중개업이라는 게 이제 인터넷이 앞으로 발달하면서 점점 없어질 수도 있는 직업군 네.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지금 복덕방 하시는 분들 안 그래도 좀 힘드신 분도 많으신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 네. 통과된 거는 매매가 6억에서 9억, 네. 전세가 3억에서 6억 사이 네. 거래 이루어질 때. 근데 실제 이 줄어드는 금액이 상당히 커요. 한번 상당하죠. 사례를 그래서 좀 지금 네. 어제 설명해 주시죠. 저녁에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경기도 지역의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가 불통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시행이 다음 달 아마 둘째 주부터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복비 주는 게 잔금까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주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 잔금 날짜 연기하자고 그 아. 전화가 굉장히 나오게 되는데 예. 이제 가령 3억짜리 전세 복비가 나와 있는데 아마 예. 저게 이제 중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0.8%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3억에서 6억 원대를 이제 전세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 최대 0.8%에서 협의를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최대치가 240만 원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바뀐 것은 3억에서 6억대 전세 계약, 임대차 계약은 0.4% 이내에서 네. 협의를 한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복비를 주더라도 이제 이 제도가 바뀌고 나면 12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억에서 6억대 지금 전세 계약이나 반전세 계약을 맺은 분들은 실은 거의 100만 원 이상의 차이가 지금 나고 있으니까 당장에 어제 이 통과됐다는 소식에 네. 이 경기도 지역에 전화 걸어가지고 나는 잔금 일자를 이 4월 중순으로 늦추겠다는 전화가 오니까 사장님들은 또 네. 부동산 중개업소는 안 된다. 네. 계약에 잔금 일자 박아놨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이 실랑이가 지금도 되고 아마 오늘도 굉장히 이거 가지고 경기도 지역에서 이건 치열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잔금일자 계약서엔 박아놨는데 지금 네. 늦추자라고 해서 반값 복비 논란 지금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정철진 아이고, 평론가님 지적하신 부분? 원칙대로만 계약서 박은 날짜대로 하는 네. 거죠. 그거 하면 이제 지체 상감을 내는 건데. 근데 문제는 그 잔금 일자가 늦어져가지고 거기서 뭐 지연이자를 물고 하는 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나 뭐 집주인과 전세 세입자 간의 문제지 사실은 공인중개사가 거기 껴든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만약에 잔금을 늦춰가지고 내가 지연이자를 물면에도 불구하고 복비를 덜 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건 뭐 매수인이나 세입자의 선택인 거죠. 근데 아마 계산을 잘 해보셔야 될 거예요. 네. 한 달 늦어가지고 내가 들어가는 이자랑 아. 아까 복비 줄어든 거랑 어느 게 혹시 본인들의 경제적 이득인지 그걸 한번 계산해 보셔야 돼요. 하지만 그래야겠네요. 이 계약을 했으면 그대로 지키는 게 원칙이죠. 그게 맞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패션으로 말하는 실적. 네, 오늘이 바로 SK텔레콤,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들이 대거 주총을 넣는 슈퍼 주총대입니다. 예. 이런 주총 때마다 여성 경영인들이 또 주목을 받아왔는데요. 그렇죠. 이제 봄이 왔으니까 또 여성들의 패션도 또 눈길을 끌고 있고 여성 경영인들의 패션에서 또 실적도 바라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네. 어떻습니까? 사실 오늘도 슈퍼주총이지만 지난주 금요일도 슈퍼주총이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이제 삼성그룹, 현대그룹 다 했고 지난주 금요일에 핫 이슈는 역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등장한 거였었습니다. 네. 네. 그때 제가, 관련한 패션들이 그럼 있습니다. 한번 다양한 패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예, 제가 이부진 회장의 패션 포함해서 여성 경영인들의 패션에 대한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패션이 답한다. 옷차림도 전략이다. 라는 한 의류 브랜드의 슬로건 기억나시죠? 패션은 21세기 여성 CEO들에게 일종의 경영 수단이 되기도 하는데요. 스타일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성적인 스타일입니다. 무채색의 정장, 20세기부터 이어져 온 이 전통적이고도 또 중성적인 스타일은 여전히 많은 여성 CEO들에게 패션의 정석으로 남아있는데요. 김은선 보령제약 회장과 정지 현대 U&I 전무, 검은색과 회색의 이런 주로 남성 직원과 남성 고객이 많은 제조업 분야의 여성 경영인들이 보수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유통사들은 여성 경영진이 곧 자사 브랜드의 모델이 되기도 하죠. 박성경 이랜드그룹 부회장은 공식적인 자리에 꼭 자신의 브랜드의 옷을 입고 등장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박 회장 하면 떠오르는 이 모자 패션, 그녀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습니다.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세계적인 디자인 스쿨인 파슨스 출신이죠.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은 옷 좀 입는다라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따라하고 싶은 워너비 스타일도 항상 꼽힌다고 하는데요. 신규 브랜드를 내놓을 때마다 옷뿐만 아니라 귀걸이나 구두 같은 액세서리 브랜드까지 같은 브랜드로 꼭 통일을 해서 코디를 해서 입는다고 하네요. 자, 아까 정철진 평론가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 13일에 열린 주주총회 자리에서 검은 레이스 재킷을 입고 등장한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 자,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쓰여져 있던 이 왼쪽 다리의 깁스만큼이나 이 화려한 레이스 재킷이 큰 화제를 모았었습니다. 삼성과 3세 가운데 처음으로 의사봉을 잡았던 2012년 주주총회 이후 이렇게 여성성이 드러나는 스타일은 처음이었기 때문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난 2014년, 13년, 12년, 3년 동안은 무늬가 전혀 없는 남색이나 검은색 등등의 굉장히 다소곳한 정장을 입어왔습니다. 자, 이러한 이부진 회장의 패션의 변화, 경영 성과에 그만큼 자신감이 붙었다라는 증거로도 읽을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강 교수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여성 경영인들의 이러한 패션, 일반인들에게는 또 굉장히 따라하고 싶은 그런 좀 스타일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성 CEO들이 입고 나오는 스타일들은 일반 여성들이 봤을 때 저런 옷을 입는구나 호기심을 충족해 주기도 하고 또 스타일이 좋으면 나도 저런 비슷한 옷을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게 하죠. 근데 이제 여성 CEO들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좀 튀는 스타일을 자제하는 편입니다. 말하자면 능력은 안 보이고 옷만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네네. 하지만 자신감이 붙고 나면 그때는 자신의 스타일을 마음껏 펼쳐도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스타일도 좋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dress for success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말이 뭐냐면 성공을 하고 싶다면 그 성공에 걸맞게 먼저 옷을 입어라라는 건데요. 네. 자신이 올라가고 싶은 위치의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다녀라라는 그런 책도 나온 적이 있어요. 네. 예. 그래서 특히 여성 CEO들 같은 경우에는 그 패션이 굉장히 주목을 받게 되죠. 꼭 네. 여성 CEO가 아니더라도 TV에 나오는 심지어 린다 김 선글라스도 그렇게 많이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예. 그런 걸 보면 따라하기 이런 열풍은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원칙은 능력을 먼저 보여주고 패션을 보여줘야 된다는 네, 거죠. 중요한 말씀하셨네요. 먼저 능력을 보여주고 패션을 네. 보여줘야 좋은 된다. 지적이요. 이부진 이제 호텔 신라 사장들 사진 아까 강수진 앵커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점점 더 여성성이 강조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네. 현재 전체 오너 패밀리 중에서 등기 대표이사가 없습니다. 근데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거의 유일무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주주총회에 다른 분들 하나도 안 등장하는데 이부진 사장은 등장하거든요. 네. 근데 최근 한 4년간 옷 추이를 보면 특히 이번에 입은 옷은 거의 완전히 무슨 이제 레이스. 레이스까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만큼 내가 경영에도 자신감이 있다. 날 이런 거 가지고 보지 않겠다라는 자신감이 이제 표현됐다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오너 패밀리 이쪽 이 경영자 쪽 여성 경영자 쪽에서의 최고의 패션 리더는 거의 모든 전문가들이 한 목소리로 얘기를 하는데 역시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입니다. 네. 이서현 사장의 패션은 아마 패션 스쿨 나왔잖아요. 그렇죠. 누가 봐도 거의 가장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패션 디자인 스쿨 나왔으면 디자인 스쿨이죠, 파슨스. 그렇죠. 네. 디자인 스쿨인데 아예 방법이 이서현 뛰어나다고 전무한테는 그렇게 어느 석상에서 옷을 입은지 조언을 해주는 전문가 그룹이 또 따로 회사 안에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신경을 쓴다는 뜻이죠. 이서현 사실 전무도. 그렇죠. 이선 전무가 이제 옷을 부사장이죠. 이선 예. 부사장은 옷을 제일 잘 입는다고 하는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본인 이제 제일모직 자체가 패션 회사는 거고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브랜드 명품 브랜드 굉장히 많이 좋은 브랜드 런칭해서 저희 호평을 받고 있거든요. 패션 회사 사장이나 고위 임원들이 사실은 패션 감각이 없다면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은 저기 이소연 사장의 어떤 저런 패션들은 본인의 여자이기 앞서서 패션 회사의 CEO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마 보여줘야 되는 일종의 저것도 본인의 어떤 실적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죠. 네, 여성모직하면 남성적이지 않습니까? 좀 근데 이제 브랜드 이미지 자체가요. 브랜드 이미지가 남성적인데 지금은 여성 브랜드를 여러 개를 들어오고 하니까 그 브랜드 자체로 소화를 해서 보여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갔을 때 피부과 의사가 피부 안 좋으면 좀 안 믿어지고 비만 클리닉 의사가 뚱뚱하면 좀 안 믿어지듯이 패션 미디어는 잘 입어야죠. 근데 옛말에 집신장사 헌신 신는다고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시대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성 CEO들의 옷을 보면 정말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라는 생각부터 드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서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코너입니다. 저금리 시대 도래하면서 보험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돈이 보인다 코너에서 이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함께 보시죠. 네,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오늘 알려드릴 비법은 유족이 아니라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종신보험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전환해서 받을 수 있는 연금 종신보험이 출시됩니다. 기존의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사망보험금을 받는 형태지만 연금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을 1억 원으로 설계한 20년짜리 연금 종신보험에 가입한 후 20년간 보험료를 내면 그 이후부터는 피보험자가 원할 경우 숨을 거둘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1억 원 가운데 연금으로 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돈을 유족이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건데요. 전체 보험금 중 몇 %를 연금으로 받을지는 본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에 생활자금 부족으로 종신보험을 해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연금 종신보험의 경우 해지 위약금 없이 자신이 원하는 만큼 매달 일정액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돈 버는 퀴즈 상품권을 잡아라 놓치지 마시고요. 지난 시간 퀴즈 행운의 당첨자는 바로 이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비법 공개 돈이 보인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마트 막말려 갑질. 네, 잊을만 하면 등장하는 막말려가 또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마트 막말려인데요. 도대체 무슨 막말을 퍼부었을까요? 한번 들어보실까요? 입이 없나? 네, 한결 나갔어. 입이 없냐고. 입이 나? 그 인간애들 그런 게 이상하냐? 어? 아니, 어제 그걸 계산을 못해, 지금. 네, 뭐 반말은 기본이고요. 입이 없냐라는 네. 굉장히 인신 공격성의 말부터 그런데 이 마트 막말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젊은 여성이었고 또 점원 같은 경우에도 중년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갑질이 굉장히 심합니다. 저거는 갑질이 아니라 저 인간으로서 도덕성의 문제인 거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마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당연히 계산하시는 분은 다 저희 어머니들 나이거든요. 중년부인들 그렇죠. 하시는데 젊은 여자분이 손님이 와가지고 아무리 손님이라 하더라도 저거 계산 잘못한 걸 가지고 저렇게 난리를 친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새 서비스를 하도 강조하다 보니까 저런 경우가 있으면 저게 고객이 무조건 잘못한 것에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 와가지고 무조건 고객에게 사과하라 이렇게 처리를 하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거기서 본인이 잘못한 것도 뭐 실수는 좀 했겠지만 고객한테 저런 욕을 들어먹는 사람이 또 사과까지 해야 되는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업체들도 저런 고객들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좀 이렇게 고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좀 지적할 수 있는 이런 풍토가 돼야 되는데 언제까지 저거 뭐 저자재설만 일관해가지고 저런 갑질하는 고객들을 보고만 있을 건지 일단 좀 그런 조치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저 갑질을 보면 저 갑질 수준을 넘었습니다.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예. 싶을 정도로 막말이 도를 넘거든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그 갑질을 당하던 사람들이 어떤 자기가 갑질을 할 수 있는 조그만 위치만 있어도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갑질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흔히 우리가 소비자는 왕이다, 고객은 왕이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업체 자체에서 자기들의 이제 손님을 맞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지 소비자가 스스로 나는 법이고 갑이고 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한 거죠. 근데 근데 저런 그렇지 않으면 경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경우 법적인 책임을 그러니까 물을 수도 있는 거죠. 뭐 소송을 걸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모욕죄 대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뭐 아까 XXX니까 뭐 욕이 나왔던 것 예. 같은데 많은 사람 앞에서 욕을 하게 되면 그건 뭐 모욕죄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저 마트 직원이 그 친고죄니까 고소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저건 모욕죄가 저 성립하고 뭐 구속까지는 안 되겠지만 벌금형 뭐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계속 마트 막말려의 말이 진행이 되는 가운데 정작 직원은 단 한마디도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렇게 욕을 네. 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회사에서 뭔가 불이익이 계속 돌아올까봐 아무런 대응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게 정확히 정책으로 있고요. 이제 최근에 이 갑질 논란 많이 나왔을 때 모 회사의 이제 그 대응 응대 방안이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무조건 주의 후 조치한다. 주의 후 기다린다. 거의 6번 정도가 대응하지 말라는 게 공식적인 정책으로 나와가지고 가이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개인적으로 민사 이런 것도 좋겠지만은 이제 한 외국계 H호텔 같은 경우에는 그 2년 전인가요? 3년부터 고객 서비스에서 이제 프렌드십으로 아예 정책을 바꿉니다. 즉, 고객이 서비스에 받들어야 될 대상이기도 하지만 이제 우정을 나눠야 될 대상이다. 네. 그래서 일부 이 고객 응대 사항에 이제 바꾸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갑질 논란도 개인적인 인품 이것도 바꿔야 되지만 회사 차원에서도 이제 조금씩 응대 방안에 있어서 어떤 대응 방안의 수위를 높인다든가 네. 무조건적으로 저렇게 막 그 봉사하는 데에서 뭐 우정으로 바꾼다든가 네. 이런 정책적 차원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근데 막말녀들의 이런 진상짓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예. 더 심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바로 네. 얼마 전에 있었던 고깃집 막말녀인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예. 뭐 왔었는데 고기 시키셔가지고 내가 지금 고기 여기 있는데 와서 끊으래. 다 탔잖아. 고기 서비스랑 뭐 달라고 이렇게 탔는데 뭐라고 유튜브 이거 먹겠나? 야, 니 한번 봐라. 어? 이거 먹고 내 안 걸려 뒤지면은 니가 보상해 줄 거가. 야, 나 이거 못 먹어 니가. 고기 빨리 하고 간다고. 어? 야, 알바가 무슨 병들이가? 어? 니가 내가 그러면 오고 불판 가려줄게 알바이가. 고기 갖다 달라고. 야, 불판 가려주기 싫고 불판 무거워 못 들면은 탭버리 들고 노래방 가서 도우미하던가. 네. 참. 마지막 말은 네.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네. 불판을 굉장히, 못 네, 들겠으면 인격적이고. 노래방 네. 부분으로 탬버린을 가서 들으라니. 예. 참. 어이가 정신병자 없습니다. 아닙니까? 지금 예. 갑질보다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람 같은데요. 근데 저런 사람들이 왜 최근에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건지 아니면 원래 있었는데 원래 이제 있었는데 이슈가 지금 되는 이슈가 건지. 되는 원래 네. 있었는데 네. 언론에서 지금 많이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의 생각도 드는데요. 인격적인 모독인데 사람들마다 인격이 다 있는데 예. 지금 너무 심한 것 같은데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고깃집이니까 아마 저녁 시간 정도 하면 술도 취했을 거예요. 근데 저게 오늘의 일이 아닌 게, 뭐 마트도 마트지만 식당, 뭐 특히 술집, 술 파는 식당 밤에서는 뭐 서빙하는 사람들이나 아르바이트 직원들한테 뭐 남자가 여자가 할 거 없이 뭐 막말하는 것이 아마 오늘 금요일 밤이니까 아마 저기 시내 돌아보시면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왜 예전에 안 알려졌냐면, 네. 그 손님, 자영업자들 지금 힘든데 저 사람들 데리고 무슨 경찰서 갈 수도 없는 거고, 네. 손님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그냥 좋게 더 돌려보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 찍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유튜브에다 올리고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렇게 이게 알려지는 건데, 글쎄 저거는요, 이게 뭐 법으로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도로 규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영업하는 식당 손님들한테 단호하게 대처하세요라고 하도 제가 만약에 장사하는 입장으로도 그렇게 못 하거든요. 이건 진짜 손님들이 알아서 스스로 자정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게 안 되면, 자정이 안 되면은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옆에 있는 고기를 찍으셔가지고 본인 홈페이지에서 얼굴 좀 가리시고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본인이 이제 망신살이 뻗쳐야 안 하고 되죠. 이 두 화면도 인기 있지만 지금 또 하나 인기 있는 게 이제 한 진상 고객을 이제 마트에서 부리는 진상 고객을 손님들 4명이서 뭉쳐가지고 네. 그 이제 할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그걸 쫓아냈던 그 일화하고 사진이 지금 또 공개돼가지고 네. 아주 히트를 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 이제는 어떤 손님들과 하나 우리 사회의 문화로서 저런 갑질을 막아낼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응원 댓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네. 저런 화면도 이제 많이 올라다 보면 이제는 저런 갑질 손님을 그 손님들끼리 뭐 몰아내고 경고하는 이런 것들도 나오게 돼서 네. 문화를 바꿔가는 그런 것도 하나 해법이 될 것 같아요. 고객 스스로 좀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 같고요. 진상 고객이 여자일 경우에 직원들끼리 상진이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상진이 엄마라고 부르는데. 상진이 엄마, 진상을 거꾸로 해서요? 근데 저런 분들 정말 뭐 CCTV나 휴대폰으로 찍어가지고 신상털이를 한 10명만 해줘버리면 아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김 변호사 말씀하셨듯이 크림빵 아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티즌들이 거의 잡았지 않습니까? 네. 저런 게 있으면 좀 우리가 좀 촬영해서 정말 올리는 방법에 법적 대응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력, 그렇죠. 사회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네,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이없는 촌지 동영상. 줘도 안 되고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 촌지인데요.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었다는 촌지 근절 동영상이 촌지만큼이나 뜨거운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예. 어떤 영상인지 먼저 보실까요? 우리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교육은 따뜻해야 합니다. 교육은 공평해야 합니다. 교육은 깨끗해야 합니다. 끈품과 향유, 청탁과 차별로 더 이상 아이들이 울게 해서는 네, 보셨는데 어떤 의도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동영상을 보고서 교사도 학부모도 너도 좀 불쾌하다라는 반응입니다. 네. 교사는 굉장히 뭐 탐욕스럽게 네. 그리고 학부모도 굉장히 교활하게 그려졌기 때문인데 의도는 좋았지만 방식이 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좀 많습니다. 물론 뭐 지금 촌지 근절이라는 거 맞죠. 근데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 선생님이 10분 계시면 그중에서 9분이 촌지를 받겠습니까? 아닐 거거든요. 한 명 안 할 겁니다. 요새 촌지 근절하자는 얘기가 한 10여 년 전부터 우리 사회에 많이 퍼졌기 때문에 이제는 되게 극소수의 일인데 저런 부정적인 동영상을 내포하게 되면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선생님과 학부모 전부 다 이제 잠재적 범죄자를 만드는 그런 동영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 교육에 관계된 분에도 아이디어를 하나 내신 게 이걸 사실 좀 긍정적인 어떤 동영상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우리 네. 공익광고 같은 거 보면 뭐 촌지 주려고 그랬는데 뭐 거절하니까 그러면 안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네. 뭐 웃으면서 끝나는 뭐 이런 좀 긍정적인 어떤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동영상을 제작했으면 좋았을 건데 너무나 좀 음침하고 부정적인 동영상을 만듦으로써 선생님과 어떤 그 학부모들한테 전부 다 반감을 살 수 있는 조영 교육감으로서는 목적은 정당한 건 이해하나 예. 수단에 있어서 조금 적절하지 않았던 동영상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게 단순히 뭐 서울시 교육청의 문제가 아니고 좀 구조적으로 보면 좌파가 갖고 있는 가치 강박증이라는 느낌이 좀 드는 것이. 같이 강박증? 예, 왜냐면 뭐 이렇게 지금 보면 아이가 운다, 아이가 왜 우는지도 안 나옵니다. 학생들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로 시작되거든요. 네. 예. 우리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까 학교 가서? 대부분 즐겁고 기쁘게 뛰어놀고 있을 텐데 운다. 그럼 우리 교육 환경이 아이들이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걸 전제로 하고 그다음에 따뜻하고 공평하고 깨끗하고 이런 좋은 얘기를 갖다 붙입니다. 여기서 빠져있는 게 뭔가 하면 대다시 교육에 참여하는 교사, 학부모, 아이들이 주체라는 게 빠져있는 것입니다. 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는 것이죠. 네. 천지물론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조희연 교육감 눈에는 우는 아이들만 보이는 것이고 네. 천지 받는 교사만 보이는 것이고 천지를 주는 부모만 보이는 것이고 천지는 나쁜 것이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는 아이를 웃게 하는 것이고 천지가 없는 것이다. 이상한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굉장히 어떤 정치 구도나 이런 걸 현상을 봤을 때 내 안에 생긴 일종의 도구마화된 어떤 가치를 보편화시켜서 강요하기 때문에 이런 무리수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네. 보니까 이런 가치의 문제가 크게 반영된 것도 사실이고 구체적인 실천 상황에 들어서도 제가 보기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았나. 지금 이제 저게 서울시 교육청에서 외주를 줬을 것 같은데 예. 아이가 울고 있고 뭐 뇌물 주다가 옆에 보면서 떨면서 카트하는 이게 거의 무슨 90년대 말에 만든 그 다큐 패턴을 가지고 지금 2015년에도 또 썼거든요. 아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나오면서 쓴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외주팀 주는 그 지시 내리는 그 인사들 하면서 이게 거의 다 사고가 거의 90년대 말, 2000년대 딱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고 원래 교실이 바뀌어 있는 거를 지난해 12월인데 네. 지금 이렇게 자, 서울시 이 문제를 교육청이 확산시키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정철진 선생이 아주 핵심적인 지적을 한 게 조희연 교육감이 비교적 좌파 인사입니다. 뭐 좌파라서 나쁜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조희연 교육감도 아마 8, 90대 언저리에 사고가 멈춰 있는데 이 사람을 보좌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나쁜 의미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발주를 받은 이 구조 속에서 사고가 어느 한 단면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는 네. 느낌을 제가 받거든요. 네, 네. 그걸 아까 가치강박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치강박증, 조희연 교육감의 사고에는 촌지는 정말 나쁘다라고 촌지 나쁜 것이죠. 근데 교육이라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데 이 촌지 문제를 포지티브하게 접근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네. 굳이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아이가 운다는 대전제부터 엉터리다 제가 볼 때는 우는 아이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보편적으로 교육 주체들을 전체를 보는 눈이 없고 한 부분만을 본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제가 네. 동의하는 것이 아이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촌지 문제는 아이들이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사실 공교육의 붕괴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아이들이 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공교육을 받아서 다 자고 있다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자고 있습니다가 더 큰 문제인 것인 거죠. 그리고 홍보 캠페인의 차원에서도 이건 전략이 굉장히 잘못됐어요. 저렇게 기분 나쁜 동영상을 만들어서 저걸 보고
누가 그렇게 큰 감동을 받고 마음에 울림을 주지 못하는 홍보 캠페인 동영상 이거는 별로 그리고 손질을 효과 그렇게 주는 없습니다.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저게 완전 멈춰 있는 네, 거예요. 네. 저런 그 승인이 나서는 안 될 다큐가 지금 그래서 승인이 난것 교사 같아요. 단체들이 네. 반발을 하고 어제 서울시 교육청 앞에 찾아가서 네. 시위도 벌이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저장면이 이제 매를 본다는 건데 저게서 좋아할 사람은 누가 부모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교사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근데 학부모들도 별로 기분은 좋지 그럼요. 않을 것 같아요. 부모들도 네. 안 좋죠. 네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라운드. 지금 문재인 최근에 저 경남도 무상급식. 의회에서 예, 예. 무상급식 저도 관련해서 굉장히 크게 한번 붙었었죠. 그저께죠? 그저께 그저께 이제 붙었는데 서로 벽 보고 얘기했다. 네네. 어제 굉장히 제가 이제 정치평론가 입장에서 재밌게 보는 게 정치판에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붙으려면 센 놈하고 붙어라. 예. 얘기가 있거든요. 약한 사람하고 붙어서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문재인 대표가 홍준표 지사랑 그저께 만난 게 뭐 잘한 건가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어제 정청래 의원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홍준표 지사한테. 포문을 열어서 당신도 돈 내고 밥 먹어라. 라고 이제 시비를 거니까 홍준표 지사는 슬쩍 정청래 의원을 외면하고 문재인 대표를 걸었습니다. 황당한 소리 하고 있다. 자기 쇼하고 있다. 문재인 대표는 여기 대답을 안 하고 청와대에다가 경제 위기 아니라니 이러면서 어제 제가 봤을 때는 정청래는 홍준표를 공격하고 네. 홍준표는 문재인을 공격하고 네네. 문재인은 청와대를 공격하는 그러니까 정치에서 판에서 센 놈하고 붙어야 된다는 정석을 각자가 충실히 지키는 아. 정청래 얘기에 대해서 홍준표 지사는 묵묵부답하고 홍준표 지사의 공격에 문재인 대표는 묵묵부답하고 문재인 대표의 공격에 청와대가 묵묵부답하는 예. 그래서 어제 하루는 전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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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준표 지사가 문 대표와 헤어진 이후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문 대표의 방문, 대안 없이 현장 방문하는 것, 쇼하러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지도자의 자질 문제, 국민을 현혹시켜서 표를 얻으려 하는 얄팍한 수작이다. 자, 문 대표의 일회성 이벤트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홍 지사의. 홍 지사의 발언. 그러니까 어제 일어났던 일인데, 그러니까 뭐 그저께 이제 저는 우스갯소리를 하면 문재인 대표하고 홍준표 지사가 만났을 때 정치 지도자로서 보물게 큰 합의된 안을 도출을 했죠. 예. 네. 합의된 안이 뭔가 하면 서로가 벽 보고 얘기했다는데 공감을 했기 때문에 그건 대화가 아니죠. 서로가 벽 보고 얘기하면. 그러니까 어차피 저거는 두 사람 다 쇼를 한 겁니다. 사실은 정치적으로 보면 문재인 네. 대표가 저기 가서 대안을 갖고 가는 것도 맞는 것이고 홍준표 두 지사 사람 다 쇼를 했다.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예. 내 입장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수정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어야 대화를 하는 거지. 김태현 변호사하고 저하고 어떤 문제에서 대화를 하는데 서로가 입장을 바꿀 자세가 하나도 없으면 그 대화는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대 얘기를 경청하고 합리적인 것은 수용하겠다는 것이 대화의 기본인데 네. 저 두 사람이 만나면 그 대화가 아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고 내 지지자한테 이걸 보여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벽대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홍준표 지사 입장에서는 불가분청행은 고소원이다. 센 사람하고 어제 붙었으니까. 문재인 네. 대표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랬더니 홍준표 지사가 나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어제 만남을 두고 벽창호 만남 이렇게 붙인 신문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보면 문재인 대표는 사실 혹 데려갔다고 혹 붙이고 온 격입니다. 왜 홍준표 지사 금만 올려줬느냐 이런 네. 비판을 야당에서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슨 직장 상사가 아닌데 거기 가서 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좀 이상했다라는 느낌은 들고요. 이게 광고에서도 2인자는 꼭 1인자와 비교 광고를 함으로써 급을 올리고 싶어 합니다. 근데 홍준표 지사가 지금 거의 그 대권 후보로서 1위를 많이 달리고 있던 문재인 대표랑 1대1로 붙음으로써 거의 대권 주자급으로 올라서게 된 뭐 그런 계기가 된 거죠. 문재인 대표가 왜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걸었을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무상급식이라는 게 사실은 2010년에 야당을 승리했던 큰 아이콘이기 때문에 그 이슈를 계속 끌고 가고 싶었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은 홍준표 지사가 내가 어떤 정책을 고스란히 한번 좀 뜯어보시면 그러면 사실은 문재인 대표가 어떤 반론으로서 논리적으로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거 충분히 나오거든요.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표가 얘기한 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이들 밥그릇 빼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되면 가난한 애들한테 내가 돈 내고 공짜로 밥 먹는 사람이 낙인 찍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인 건데
첫 번째 아이들 그 밥그릇 뺏지 마세요는요. 그 2010년에 그 선거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안겨줬던 캐치프레이즈거든요. 굉장히 이제 감성에 접근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부작용이 있다는 거를 점차 여론에서 확산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서 어떤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수법으로 해가지고 홍준표 지사 정책을 깰 수 있겠는가 그런 의문이 하나 있는 거고 네. 또 하나 두 번째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낙인 찍는 효과 말입니다. 그건 굉장히 좀 미묘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비지역적인 문제예요. 네. 만약에 무상급식 제대로 하고 할 수 있으면은 예전에 울산에서 했던 것처럼 울산 같은 경우에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엄마들이 신청을 하면 그 동사무소 학교를 이렇게 통보를 해가지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무상급식 받는 사람, 돈 내는 사람 구별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처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마치 홍준표 지사의 정책에 틀린 것이 접근하게 되면 문 대표로 사실은 지금 지지도 1등을 달리고 차기 유력한 후보인데 어떤 대안을 내놓지 않고 감정적인 부분, 비본질적인 부분으로만 접근한다는 그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죠. 홍 기자께서 그래서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갖고 간다. 대안 없이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쇼하러 가는 것이다. 저런 발언을 했고요.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네. 조례안이 전국 통과됐습니다. 지자체 중에 최초로 네. 무상급식 중단 그러니까 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아까 말 울산 이미 처음부터 이제 네, 이렇게 선별적 그러니까 급식을 하고 있었고 이제 경남이 통과됐는데 저는 이 문제가 이제 아주 좀 재밌게 보는 것이 뭐냐면 처음이니까 과거에 아까 김태민 정리를 잘하셨는데 이게 이제 야당 대박 상품이었습니다. 네. 아이들에게 밥을 차별 없는 밥을 그게 이제 오세훈 시장을 날리고 이제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붐이 일어나는 계기가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감성적 접근 가지고는 힘들다. 다만 현재 지금 경남 지역 여론조사에 보면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여론이 50%가 넘거든요. 넘기 때문에 홍준표 지사가 대권을 목표로 하든 뭘 목표로 하든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이런 실험들은 건강한 복지제도를 위해서는 필요하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잘 자리 잡는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봅니다. 저기 경남도 무상급식 지원 중단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이나 이제 4.29 재보선 때 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이제 울산 그 최고위원회를 하면서 그 홍준표 지사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 입장은 기본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 전체적 기조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이 과거만큼 재미 볼 수 있는 주제는 아니다. 그 다음에 홍준표 지사를 공격하는 지점이 뭐냐면 정청래 의원처럼 당신도 밥 먹지 마라. 예. 우리 애들한테 상처 준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정말 설득이 하나도 없는 것이 상처 안 주고 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울산에서 하고 있고 네. 바우처 제도도 있고 그것은 디테일하게 어른들이 사려 있게 하면 되는 것이지 아이들이 나는 돈 내고 먹는데 너는 돈 안 내고 먹느냐라는 것을 모르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다음에 이 남는 재원을 가지고 실질적인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야당이 좀 접근을 잘못하고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비본적인 부분이라 감정적인 부분으로 접근하는 게 본인들도 아마 이게 논리적인 접근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알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홍준표 지사 정책 간단하거든요. 있는 아이들 밥값에 그 돈 가지고 고스란히 없는 아이들 교육비 쓸 거야 이겁니다. 그럼 없는 아이들은 밥도 공짜로 먹고 교육비 지원도 받아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되느냐? 있는 아이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바로 야당에서 말하는 부자 증세의 일환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야당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감정적인 접근, 어떤 비본질적인 어떤 지엽적인 부분에서만 비판을 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제는 다 압니다. 사람들이. 무상급식이 아닙니다. 세금급식이죠. 네. 무상보육 아닙니다. 세금보육입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야당에서 지금 뭐 무상 얘기를 하면서 스웨덴, 핀란드 얘기하는 순간 지는 겁니다. 네. 그 나라들은 세금이 50% 넘거든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제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튀어야 산다. 4.29 재보선 출마 선언한 변희재 인터넷 미디어 협회 회장이 자신의 일상이 담긴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제목이 애국 청년 변희재인데요. 아무래도 이번 선거를 의식한 영화 같은데 이렇게 튀는 네. 정치인들이 뭐 예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영상 볼까요? 한번 네. 뭐 애국청년 변희재라는 영상 어떤 영상인지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할까요? 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 통진당 해산 만세 통일을 위하여. 네, 뭐 지금 다큐멘터리 화면이라서 다큐멘터리 같은 이제 일상적인 영상을 담고 있는데 한 술자리에 모여서 뭐 통진당 해산을 축하하는 그런 뭐 발언을 하는 게 담겼고 이게 아마도 변희재 대표의 집인 것 같아요. 네. 집에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약간 하얀색 셔츠바람으로
뭔가 지금 인터넷 검색을 하고 있는 이런 변희재 대표의 일상을 담은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감독 자체도 굉장히 특이한 이력이 있는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 저 영상 어떻습니까? 자체는 아마 선거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범죄 씨의 이미지 메이킹 필름을 찍다가 선거에 출마한다고 하니까 이제 후반 작업까지 거쳐가지고 이제 선거용으로 나오게 됐는데 감독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강희석 감독이라고 저도 굉장히 이름이 익어서 그 강희석인가 했는데 바로 그 강희석 씨였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학교가 이 기독교 학교니까 네. 안 된다. 종교의 자유를 달라 해가지고 1인 시위하다가 네. 근데 이게 아마 대법원에서 승소를 했었을 겁니다 아마. 네. 그래서 승소도 했었고 그 다음에 서울 법대 들어가기도 하고 프로 권투 선수로 전향하고 나중에는 또 군대 폐지하라고 해가지고 또 예. 군대 안 가겠다고 해서 실형도 받고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사라졌었죠. 그러다가 아마 이 특사가 아니니까 가석방으로 나와가지고 뭐 하나 했더니 이제 변희재 씨하고 같이 이제 해서 이번 영상을 찍고 있었던 네. 바로 그 강희석 씨가 이번에 감독이 특이한 됐던 것 이력입니다. 같아요. 네. 근데 저는 정말 놀란 게 이것도 뭐 정치라고 보면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이게 생물인 게 불과 3년 전인가 강희석 씨랑 변희재 씨 한판 세게 붙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때 이제 강혜정 씨가 무슨 뭐 패러디 뭘까 모 여자 가수의 어떤 CF를 조금 이제 좀 약간 야한 듯한 어떤 그 동영상으로 바꿔서 올린 걸 가지고 변희재 씨가 네.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변희재 씨 많이 쓰는 뭐 종북 어떤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강혜정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그래가지고 그게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불과 3년 전에 그렇게 싸우던 두 사람이 지금 그 소송이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제 의기투합해가지고 서로 동영상을 제작하는 감독과 주연 네. 배우의 그런 모습으로 만났는데 참 저는 예. 그게 참 이채롭더라고요. 서로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것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네. 자, 정치인들의 이색 홍보 지금 베스트 5에서 저희가 뽑아봤습니다. 방금 보셨듯이 지금 네. 한꺼번에 좀 뜯어볼게요. 다큐 영화를 제작한 애국청년 변희재 대표 있었고요. 김무성 대표, 문재인 대표, 김문수 그리고 김영환 의원까지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뽑아봤는데 며칠 전에 보셨던 괜찮아요? 라는 로봇 연기 화제가 됐었고요.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도 뭐 2012년 예. 대선 광고. 대선 광고 뭐 대선 광고인데 후보들마다 다들 제작하지만 저거 제 기억은 문재인 대표를 폄하하려고 하는 게 대선 광고를 잘 만들었는데 그 예. 의자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래가지고 논란이 폭풍을 맞아. 됐었죠. 뭐 집에서 쉬는 장면이었는데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거 저기 같고. 1인 방송도 굉장히 재밌어요. 예. 그렇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근데 많이 알려지진 않았죠. 네. 근데 네. 김영환 노이즈 의원- 마케팅으로는 최고였던 거는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 로봇 네. 연기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실은 그 김무성 대표 그 로봇 연기 제가 보면서 저 스스로를 반성한 것이 처음에 보고 이게 뭐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괜찮아요. 뭐 근데 그게 이제 로봇 연기에 대해서 제 아이들로부터 소상히 설명을 듣고 네. 그제서 이해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좀 네. 20대의 그 감성이 좀 다가가야 원래 된다. 로봇 연기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장수원 씨 그분이 예. 로봇 연기를 하다가 이제 연기를 점점 잘하게 돼서 로봇 연기가 없어지게 되니까 점점 인기가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걸 근데 저 영상에 대해서 야권에서도 좀 충격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SNS라든지 저게 이제 그 소위 스마트폰 앱 만드는 이름 광고인데 사실은 야권은 이거는 상대가 안 된다 새누리당이. 앞서가 있다. 그렇죠. 야권이 선점하고 있는 SNS나 뭐 부분이었는데. 이쪽은 상대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김우성 대표가 지난번 대표 경선에서 이제 소위 디지털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서 실제로 이제 이걸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원 산하로 넣었습니다. 산하로 넣었기 때문에 예산과 이런 지원이 안정적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첫 작품이 나왔는데 아마 야권에서는 보고 충격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있었던 선거운동 했던 모습을 보시면 새누리당은 원래 보수정당이고 이제 새정치는 진보정당이니까 새정치가 느리고 이쪽에 빨라야 되는데 반대예요. 새누리당 굉장히 빠릅니다. 본인의 약점들을 메꾸려는 노력도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에 비해서 이제 새정치는 정체돼 있죠.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이 젊은층을 공략하는 노력의 어떤 정도와 새정치연합의 노년층을 공략하는 노력의 정도가 어디가 큰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쉽게 알 수 있을 거고 예전에 제가 730 재보선 때도 보시면 새정치연합 그 당시에 보시면 선거운동 하는 거 똑같습니다. 양복 바지에 와이셔츠 걷고 이거 띠 두르고 다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새누리당 어떻게 했습니까? 반바지에 모자 쓰고 반팔티 입고 운동하시고 다녔거든요. 네네.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종의 선거운동의 일환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은 뭔가 좀 빠르게 변화하려고 하고 있구나. 그에 비해서 새정치연합은 좀 정체되어 있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하거든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 당시 730 재보선의 승패가 갈리진 않았겠지만 그런 흐름들이 계속 지금까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치인의 이런 이색 홍보 앞으로 점점 더 첨단하고 첨단적 바뀔 텐데요. 네.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우리 커뮤니케이션 전공하시는 예. 강 교수님께서 유권자들이 감성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가장 큰 목표입니다. 네.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논리만 가지고는 사람이 설득이 되지 않아요. 근데 감성을 가지고 움직일 때 그 마음이 움직이는 것인데 광고나 홍보 캠페인에서 최고는 뭐냐? 광고, 홍보, 그 캠페인 자체가 화제가 되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김무성 대표의 로봇 연기 어떤 게 가장 최고인가요? 지금 가장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로봇 연기 아닙니까? 예. 이게 그 광고 자체가 화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고 예.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뭐 변희재 씨도 그 자체가 화제가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예. 것이고 화제가 되지 않으면 그건 실패한 캠페인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에서 말이죠. 네. 물론 김무성 대표 저 TV 로봇 연기처럼 파격적일 수는 없지만 저 제작팀한테 좀 전화를 해서 조언을 좀 받아가지고 이 현지 동영상에 저런 감성을 조금만이라도 넣었으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선생님들과 학부형이 모두 예. 그 교육청의 그 동영상 보고 이렇게 화나는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또 그렇게 연결되는 예, 지점이 예.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네, 다음 네.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네, 화려한 가계도 이런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김부겸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딸, 바로 배우 윤세인 씨죠. 네. 최근에 결혼식을 올려 화제가 되었는데요. 정치인의 연예인 2세, 과연 누가인지 한번 저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예인들이 굉장히 세간의 주목을 받다 보니까 정치인의 연예인 2세들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김부겸 전 의원의 딸 배우 윤세인 씨도 있고요. 삼둥이 아빠로 유명한 배우 송일국 씨, 김울동 의원의 아들로 유명하죠. 그리고 김무성 대표의 아들도 최근 국제시장에 나와서 이름을 좀 이제 알렸던 배우고, 배우 이한희 씨 같은 경우에는 문희상 의원의 그 조카라고 하죠. 네. 그리고 뭐 알고 계시듯이 박근혜 대통령의 오촌 조카가 은지원 씨고요. 네네. 네. 이렇게 연예인들을 뭐 하여튼 자녀로 둔 이런 정치인들이 오히려 정치 활동하는데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죠. 강 교수님 말씀하신 대중정치이기 때문에 네. 인지도 우리가 뭐 그 국회의원들이 방송 출연하려고 길을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연예인 자녀를 두고 있으면 좋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특히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부모가 좋은 사람이다. 교육감 선거에서도 조현 교육감 뭐 자제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 했고, 그 다음에 고성덕 후보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됐는데, 어쨌든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를 좀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유명한 연예인이 저러면 천군만마죠, 사실은. SNS에서. 참 부럽습니다. 네, 서로 윈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정말. 아버지도 덕을 보고, 네. 아들, 뭐 연예인도 덕을 보고 이렇게 되는데, 저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 들어요. 참 우리 사회의 최고의 스펙이 호적 등본이라더니 호적은 없어졌지만 가족관계 등록부지만 서로 덕을 볼 수 있다는 저런 관계가 참 일반인이 보기에는 굉장히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뭐 네. 배우 고윤 씨나 아니면 뭐 윤세인 씨도 그랬지만 신인 배우였었는데 이제 아버지들이 정치인이면서 말씀하셨듯이 또 서로 윈윈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연예인 아내, 뭐 정치인 남편 이 조합도 꽤 인기를 끌고 이 있어요. 최근에는 그 네. 사실은 김한길 전 의원, 그 최명길 씨 같은 경우에는 현장 같은 데 가보면 사실은 누가 당대표인지 헷갈릴 정도로 예, 최명길 군중을 씨- 몰고 다니는. 최명길 씨의 파워가 센데, 또 최명길 씨가 강점은 뭐냐면 최명길 씨하고 친한 여배우분들이 또 맞아요. 이렇게 품앗이로 도와주시죠.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김한길 후보 이기려면 정말 힘들 겁니다, 지금. 저는 내년 1월에 진짜 중구에 누가 공천 받고 누가 나오느냐 정말 관심이 있습니다. 심은하 씨. 네. 예, 심은하 씨 남편 이제 과연 지상욱 전 대변인이 예. 과연 중구를 나오게 되느냐, 1월에 나오게 되고 확정되고 이렇게 출마연 나오게 되면 중구도 정말 관심 예. 많이 받을 것 남편을 같습니다. 보고 싶은 건지 아내를 보고 싶은 건지. 예. 중구가요. 그 왜 관심이 갈 수밖에 없냐면요. 예전부터 제가 중구를 봤거든요. 중구가 정씨가 아무래도 텃밭이거든요. 그렇죠. 정일영 박사보다 정재철 고문, 정호준 씨까지. 그쵸. 근데 중구가 두 번 무너졌습니다. 근데 무너졌을 때마다 여자가 있었어요. 예전에 박성범 의원한테 졌었죠. 그때 신은경. 부인 신은경 씨 네, 있었죠. 네.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 있었죠. 글쎄 이번에 심은하 씨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내년에 궁금해지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보 속에 숨겨진 퀴즈 정답 맞추면 상품권도 챙길 수 있는 돈 버는 퀴즈 상품권을 잡아라. 오늘 문제 나갑니다. 네, 19일 반값 복비 조례안을 통과시킨 지방자치단체는 어디일까요? 1번 경기도, 2번 제주도,
예, 오늘 낮 12시까지 저희 골든타임 홈페이지에 정답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추첨 통해서 매일 당첨자께 5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